7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7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은행들의 실적 호조에 중국 추가 부양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한 덕분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1% 중반대로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미국 은행주의 실적과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 호조,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영국이 0.9%, 프랑스와 독일은 1에서 2%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2센트 오른 배럴당 87달러 10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손실은 시장 예상보다 큰 4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배당 유지 방침은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탈리아가 중단기 국채 52억 5천만 유로어치를 이전보다 낮은 비용에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채 발행 전날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2로 2단계 강등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큰 폭의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중국 쪽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여기에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 또 미국의 JP모건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 모두 지수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기도 하죠. 이번 주 예정되는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요. 주말 동안 글로벌 쪽에서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미국 JP모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파생상품 손실 규모도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네,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손실 규모가 이제 많이 커진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뺀다고 한다면 은행주의 주가의 촉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은 상당히 현재 기대 이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코아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한 뉴욕 증시가 오래간만에 JP모건과 웰스파고의 실적 호조 이런 점에서 반등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JP모건의 파생상품 손실 규모가 종전 2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보다 더 큰 44억 달러로 계상이 됐습니다. 순이익은 8.7%가 감소한 약 5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그렇지만 그 파생상품 손실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모기지 대출과 신용카드 부분에서 JP모건이 2분기 장사를 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금요일 날 6% 올랐고요. 웰스파고도 역시 모기지 대출, 특히 신규 대출 시장에서 호조세가 나오면서 순이익이 17%나 증가하는 등 로컬 은행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 분위기 반전을 이번 주에 좀 꾀할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 이사회는 그렇지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지난 파생상품 해지 손실이 2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보다 현재 2배 이상 나왔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수를 몰수하는 등 여러 가지 이른바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현재 그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투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파생상품 손실 우려는 없는 건지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JP모건 이사회에서 네.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현재 먼저 나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헤지 펀드 거래 이런 부분도 그 순이익을 조금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른바 반대쪽 포지션에 섰던 그런 내용들은 순이익을 많이 올렸지만 역시 JP모건의 파생상품 손실은 여전히 아직 익스포저가 남아있다는 점이 현재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투자은행의 인력을 축소하고 리스크 통제 시스템은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현재 파생상품 손실이 리스크 부담에서 벗어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기 때 손실 규모는 2분기 때 손실보다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이런 점이 남아있다는 점이 시장으로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현재 이런 그 JP 모건의 파생상품 손실을 JP 모건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페널티를 물고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그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충분한 내용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역시 버냉키 의장의 발언도 뉴욕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죠. 이 QE3 이야기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기대는 크지만 네. 생각보다는 시장에서도 이제는 조금은 좀 기대를 많이 수그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17일과 18일 의회 증언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6월 회의록에서 보면 이 그 QE3 양적 완화 카드를 즉시 꺼내는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2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2%로 하향 수정했고 최근 몇 달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현재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의회 증언에서도 의원들 앞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QE3를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런 그 소수파 의원들의 강력한 메시지도 현재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QE3가 바로 실시는 되지 않겠지만 버냉키 의장이 전향적인 이런 그 시각, 이런 팁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현재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주말 동안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나 강등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배경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저울질했겠지만요. 네. 역시 몬티 이탈리아 총재가 구제 펀드에 이탈리아도 충분히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내용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현재 하향을 했는데요. 종전 신용등급은 A3에서 현재 BAA2로 2단계나 강등을 했습니다. 이는 정크 등급 수준에서 2단계 윗등급인데요. 이 내용은 브라질과 불가리아, 카자흐스탄과 현재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무디스가 등급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스페인 또한 이탈리아 국채 시장의 불안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이렇게 내린 것은 역시 시장의 신뢰가 현재 악화되고 있고 자금 조달 비용이 국채 시장에서 다소 앙등하는 등 불안전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몬티 총리가 이탈리아의 정치권에서도 다소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고, 지난번 그 퇴진했던 베르루스코니 총리도 다시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다소 이탈리아의 정치권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소 혼란스러운 그런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점수를 좀 깎이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스페인 지원 1,000억 유로의 세부 사항이 나왔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독일의 한 일간지가 그 EFSF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내부 문건을 토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1차는 이제 7월 말까지 300억 유로가 집행된다는 이야기가 이미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2차와 3차도
450억 유로로 올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이 된다라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4차는 내년 6월 말에 나머지 250억 유로가 지급된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다고 본다면 1년 반 동안 4차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1,000억 유로 정도가 현재 스페인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페인이 추가적으로 은행 부실 이런 부분에서 1,000억 유로를 받지 않고 잘 순항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에서는 11월 중 올해 이 내용 중에 배드뱅크를 따로 설립을 해서 부실 채권만 250억 유로 정도를 현재 투입하겠다라고 보관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스페인의 현재 추가 긴축안이 지난주 의회 승인을 받았고 특히 유럽재정안정기금이 1,000억 유로의 지급 내용에 대한 세부 안건에 대해서 현재 투명하게 개진했다는 점, 이런 점은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산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인 쪽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기술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와 함께 주목해 봐야 할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실적이 알코아를 네. 토대로 해서 나오긴 했지만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말에 JP모건과 웰스파고가 조금 돌려놓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IT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7일 날 인텔과 야후가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이고요. 18일에는 IBM, 1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실적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당 순이익은 현재 62센트 정도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하루 걸러서 실적 발표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지난 주말에 나왔던 2분기 경제 성장률 7.6%를 발표한 중국이 추가적으로 내수 부양한 이런 부분에 대한 윤곽이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시장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곧 발표하겠다라고 현재 대기 상태인데요. 빠르면 이번 주 16일에 이 내용이 공표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2%로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더 추가로 조정이 될지,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에 대한 비교적 온건한 태도, 이런 부분이 IMF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지, 이런 부분이 현재 시장의 관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또 전일장 국내 증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이었죠. 금요일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채 마감을 했는데요. 윤경수 차장님,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분 좋게 20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7거래일 만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203.82포인트 오른 12,717.09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42.28포인트 오른 2,908.47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전일 대비 22.01포인트 오른 1,356.77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은행의 실적 발표,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우선 은행부터 얘기 드리면 JP모간이 아무래도 그 파생 상품 때문에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냈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은 GDP를 7.6%로 발표를 했죠. 예상치에 조금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예상치에는 좀 부합을 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증시를 상승으로 이끄는 데 좀 도움을 줬고요. 이탈리아 역시도 국채가 신용등급이 2단계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가 잘 팔렸다. 이런 내용 때문에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유럽 증시 역시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지수, 스톡 지수 역시 전일 대비 1.3% 상승한 256.26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6주 만에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영국 100 지수도 0.92% 상승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프랑스 지수 역시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46% 상승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도 2.13% 상승을 하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또 이탈리아 지수 역시도 0.96포인트 올랐죠. 이탈리아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발행이 성공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다 볼 수가 있는데요. 국채 발행 조금 보면 3년 만기 국채를 입찰을 통해서 52억 5천만 유로 발행을 했죠. 경쟁률도 좀 높았습니다. 1.73% 경쟁률이 나오면서 국채가 신용등급을 2단계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73%라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국채가 잘 팔렸다.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좋은 내용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나온 재료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오늘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5거래일 연속 좀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는 이런 재료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부진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크게 보신다면 일단 우려감이 가장 크게 존재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일단 JP 모건과 중국의 공통점이 뭐냐고 한번 찾아봤을 때 일단 둘 다 걱정 반이었죠. 기대는 없었고 대신 걱정 반 우려 반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요, 뭐 파생 상품 손실이 엄청나다고 결과가 있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적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6%를 대부분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7.2%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만큼보다는 7.6%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려했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욱더 우상향 패턴으로 좀 강하게 가려고 하면 오늘도 어느 정도의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날 기금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수 방어적인 측면을 해줬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쌓아줘야지 우상향 패턴을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강한 탄력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개별주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뭐 실적이 나오죠.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개별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코스닥 IT 부품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전기전자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과대 낙폭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부담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상당히 강했었죠. 투신과 연기금 쪽 이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윤경수 차장님,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국내 증시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조금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반등으로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가 전일 대비 27.5포인트 오른 1812.8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중국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7.6%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면서 이거에 따른 조금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 말씀대로 7.6%면 예상치 정도는 됩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영업이익 6조 7천억을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실망감의 매도세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외국인의 매도세 역시나 좀 있었지만 기관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끄는데 추가적인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중국의 GDP 역시도 예상치 정도지만 그래도 실망스럽지 않은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FOMC 의사력도 뭐 좀 실망감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크게 적용은 되지는 않았고요. 코스피 지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전일 목요일이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쳤고 또 그 다음날 중국의 GDP 역시도 주가 하락의 요소가 됐었죠. 네. 하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서로 두 재료가 희석이 되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기관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연기금이 지난해는 한 12조 정도 자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자금을 주식을 매수를 했죠. 지금 올해도 역시 12조 정도, 11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6월달 말, 7월달까지 자금 집행한 게 5조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12월, 올해 4월 뭐 이 정도 때 지수가 1800 되면 기관이 들어올 예정이 높다고 특히 기금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기관이 매수세, 특히 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슬슬 자금을 집행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조 정도 했으면 나머지 7조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자금이 들어온다면 중시 역시도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살펴드리면 코스닥은 좀 말씀드린 대로 약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0.42% 2.06포인트 하락한 484.32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중국의 내용이 좀 뭐 좋지 않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장을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쪽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장 보면은 이 전차 군단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코스피 뭐 전 업종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전차 군단이 다시 새롭게 힘을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운수창고, 그리고 화학, 건설, 증권, 철강, 통신주 이런 모든 업종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듯이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을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약세 업종을 좀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이 외국인과 기관 좀 매도세 나오면서 실적이 좀 실망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3% 정도
하락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강세 업종 역시도 좀 많은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 CJ 홈쇼핑 뭐 이런 정도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테마주 관련해서 또 박근혜 관련 테마주가 한 가지 더 첨부가 되면서 테마주 역시도 좀 상승을 했고, 게임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게임주 관련주는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별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의 특징을 보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전자가 4% 무려 급등이 나왔는데 이상로 전문위원이 특징주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네. 그만큼 삼성전자에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4% 정도 올랐는데, 그만큼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 과매도 구간은 맞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뭐 일단은 110만 원 밑으로는 과매도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죠. 지금부터 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봤을 때는 지금은 강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110만 원을 기준으로 약간 등락을 거듭할 확률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일선 밑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 패턴을 돌아서려면 한 번 더 큰 거래량이 조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일선 언저리에서 좀 올라타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만큼 강한 거래량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처음에 110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강한 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은 현대아이스코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업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적인 기대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종인데, 철강 업종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일단은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일단 철강 업종 자체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현대아이스코가 강한 톱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자동차 업황 안에 내연 강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꾸준한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업황이 안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포스코라든지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 자체가 지금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살펴보시는 종목은 이제 현대중공업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수준 모멘텀 자체가 가장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도 지금은 수준 모멘텀이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조선업종,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 해양보다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떨어지는 칼날에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잡으면 손에서 피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하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칼날에는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주 자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업종을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크게 뭐 테마군을 이루는 종목 자체는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오늘은 신규 상장주 했던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안에 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뭐 렌즈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상한가를 갔다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유통 거래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 내외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상한가를 갔다는 거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일단 오늘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냐 한번 물어보시면 일단은 약간은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두 번, 세 번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모가 되기 전에 한번 주식에 일단 주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거래가 분명히 됐었거든요. 근데 공모를 하기 전에 큰 하락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기 전 일주일 동안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12,000원, 12,000원에서 11,000원대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출발하자마자 그리고 공모가 되면서 일단은 또 하락하면서 출발했죠.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은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두 번, 세 번의 상한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신입생이 환영을 받는 거는 어느 시장에서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환영을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괜히 과열 심리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까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금요일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정리해 볼 텐데요. 윤경수 차장님. 네, 외국인 기관 가장 많이 산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아차 KT, 그리고 KTNG, 그리고 삼성전기와 OCI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역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현대차, 그리고 KT,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다른 방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웅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매도 강하게 나온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면 역시나 외국인은 삼성전자 차익 매물 보이면서 가장 많이 매도를 보여줬고요.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이런 순으로 매도를 보여줬고요. 기관 역시도 현대중공업 아까 우리 이상면 전문위원 말씀해 주셨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칼날 손으로 잡으면 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NC소프트,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이런 순으로 좀 매도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자 매매 동향을 참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참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코스닥 쪽에서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이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 순매수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SFA, 그리고 서울반도체, 테라세미콘, 그리고 넥스콘테크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멜파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CJ오션빈,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 눈에 띄죠. 그만큼 기관이 한번 매수하는 종목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종목군 안에서 꾸준히 매수를 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금요일 날 매수를 했는 걸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꼽아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인터플렉스를 과감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에 삼성전자의 비유가 되는데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꾸준히 일단 실적 같은 부분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FPCB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 같은 경우도 유망하고 그리고 2분기에 어닝 실적을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꼽는다면 일단 FPCB 쪽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큼 매출처 자체가 다변화되어 있다.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접근하시더라도 일단 현재 20일선 밑에서 꾸준히 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를 한번 삼으신다면 전고점인 65,000원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주점 윤경수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슈를 보였던 종목 어느 종목 있었습니까? 예, 전일 이제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좀 강한 반등이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200일선이 좀 이탈이 됐다가 전일 좀 강하게 또 회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관의 어떤 강한 또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또 외국인들은 강하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00일선이 좀 이탈이 일단은 됐음을 제가 저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200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좀 한 발 좀 물러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전일 좀 회복이 됐지만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적인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갤럭시 S3의 판매 호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플렉서블 또 OLED 출시 이런 부분, 시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은 또 약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200일선이 어떤 안착되는 이러한 과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좀 한다기보다는,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어떤 지표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러한 IT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 분명히 이제 IT 쪽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뭐 이제 앞으로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은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대안으로서의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0일선의 어떤 안착 과정, 바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지표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IT 쪽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 투자로서 부품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맞는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금요일 좀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네. 연결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좀 이슈 종목으로서 지난주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바로 멜파스라는 종목입니다. 멜파스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터치 센서 칩 그리고 터치 스크린 모듈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멜파스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던 이유를 좀 보자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부품 시장에서 어떤 업체 간의 어떤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졌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동사의 또 삼성전자향 스마트폰 수주 물량이 좀 감소를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좀 좋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터치 센서 칩 관련 그러한 부분인데요. 전일 기관의 강한 매수세, 전일도 그랬고 전전일도 그랬고 상당히 좀 최근에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터치 센서 칩 매출이 1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3 생산량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3분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휴대폰 업체로의 물량 증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터치스크린 모듈 부분에서 실적 부분은 기존의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터치스크린 모듈에 대해 부분에서 보자면 매출이 약간 감소할 전망이지만, 말씀드린 그런 터치 센서 칩 이 부분이 좀 그러한 모듈 부분의 어떤 부진을 좀 메울 수 있는, 성장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 단기간에 사실은 좀 한 20% 정도 가까이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대 수익률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을 좀 너무 높게 보진 말고 한 10% 이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주가 한 차례 더 상승을 한 이후에 2만 원 정도 이하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그렇게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21,350원 이하 21,000원에서 21,350원 이 매수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3,500원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21선이 이탈 시 그런 매도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재벌의 경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차단과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이마트 홈플러스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3-4곳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대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당국이 금리 인하와 국공채 매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돈은 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돈맥 경화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벌의 경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 정치권과 재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횡령 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줘도 형량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행법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 5억 원, 50억 원 미만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통합당은 나아가서 조세포탈, 횡령 배임, 분식회계, 재산 해외 도피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은 특경가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은 재벌 총수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대통령이 특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재벌 총수의 횡령 배임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하기로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판결이 내려지던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가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거죠. 하지만 재계가 극도의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어서 올 정기국회에서 정치권과 재계 간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대형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총 과징금 수준만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공정위가 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최근 2-3개월간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2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 가격 후려치기, 판매 촉진 행사, 비용 과다 전가 등 법 위반 행위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까지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인하를 주문해 왔습니다. 그러던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을 꺼내든 것은 자율적 합의로는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공정위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인하 실태 조사를 보면 대형 유통업체는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소규모 납품업체나 소액거래 중소업체만 골라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부터 한라인을 설치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데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수백여 건에 넘게 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해서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릴 계획입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인데요.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의 상한을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 내로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선 관련 매출액의 2% 내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됐었죠. 특히 위반 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또 피해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확정적으로 포함됐고 또 백화점 3사 중에서 한두 곳도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말 비과세 감면 일몰이 대거 도래하면서 조세 지출에 대한 대규모 수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세 지출 항목이 한 201개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와 감면 항목은 103개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94개, 또 소득세법 등 개별법에 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 지출이라고 하면요,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지원 제도인데요.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비과세와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일몰을 대개 3년씩 연장하는데 올해 일몰이 대거 몰리게 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조세 지출에 따른 국세 감면액은 올해 31조 9,871억 원에 달해서 이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감면 규모가 큰 항목이 영국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또 자격농지, 축사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 폐지가 확실시되는 항목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 또 여수 엑스포 개최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이 있고요. 또 장기주택 마련 저축 비과세, 금시장 거래 양성화 등을 위한 위에 도입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등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장기주택 마련 저축 비과세 혜택의 경우는 정부가 3년 전에도 폐지하려고 했지만 정치권과 국민 반발에 부딪혀서 폐지하지 못했었죠. 일몰 연장이 검토되는 항목으로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제 감면,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등록 면허세 면제,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일몰 조항을 정리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고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비과세 감면제도 연장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어서 또 실제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통화승수라는 개념입니다. 강의 통화에서 본원 통화를 나눈 것을 통화승수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지난 5월 21.9를 기록해서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본원 통화라는 것은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물량과 지급 준비금을 합한 것이고요. 또 강의 통화는 좀 시중에 돌아다니는 단기성 자금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통화승수라는 것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통화승수는 지난 2008년에 26.1을 기록한 이후로 줄어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돈맥경화 현상이 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